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열어보십시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1억이든 5억이든 그 금액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실질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아껴가며 모은 그 소중한 저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내 통장에 분명히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의 무서운 점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경제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 금리 불안, 부동산 시장의 균열. 이 모든 신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실질적 위험 요인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외환시장의 변동성,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 변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드리운 그림자까지 정부와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경제의 민낯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여러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을 넘나들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가 늘어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로 전가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느끼시는 그 부담감, 그것이 바로 환율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조용히 진행한 특정 훈련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례적인 절차였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한 준비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평화로운 날씨에 소방훈련을 하는 것과 먹구름이 몰려올 때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시장에는 매물이 넘치는데 사려는 사람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도 전날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설마 나라가 부도날까, 대기업이 무너질까 하는 생각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한순간에 찾아왔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환율은 급등했고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가장들이 속출했으며 집값은 폭락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속에서 여러분이 또다시 준비 없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복잡한 경제 이론을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내 돈과 내 집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다소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은 오히려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미리 달러 자산을 확보하고 현금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하여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은 폭락한 부동산과 주식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이고 방심한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은행이 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지,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환율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를 시장 안정화 조치니 금융 시스템 지원이니 하는 전문 용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정책의 본질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매 조건 부채권 매매, 줄여서 RP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담보대출과 비슷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약속된 기간 후에 이자를 붙여서 갚고 담보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것 자체는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이 거래의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족 이야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아들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일부 건설사나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 즉 한국은행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제가 가진 시계를 담보로 맡길게요. 일주일 후에 꼭 갚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 일단 돈을 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RP, 즉 환매 조건 부채권 거래의 기본 원리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들이 돈을 갚기는커녕 더 어려운 표정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돈이 안 풀렸어요. 지난번 빌린 1,000만 원의 이자 50만 원까지 갚아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1,5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로 지난번 빚 갚고 급한 불만 끄겠습니다. 아버지는 혀를 차면서도 아들이 완전히 망하면 가족 전체에 영향이 있을 것을 걱정하여 또다시 돈을 내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아버지, 이번엔 2,000만 원만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상으로는 아들이 빚을 성실히 갚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계속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시중 금융기관들과의 관계에서 이와 유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래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기업들이 일시적 어려움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동성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 말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초반만 해도 한국은행의 RP 잔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기별로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연말로 갈수록 그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 12월에는 국채 직접 매입까지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RP처럼 일정 기간 후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통화승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 일정 금액을 공급하면 그 돈이 은행 시스템을 통해 순환하면서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1조 원을 공급하면 은행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대출을 하고 그 돈이 다시 예금되고 대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전체로 보면 수십조 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RP와 국채 매입으로 공급된 자금의 실질적인 영향은 명목 금액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중에 이렇게 많은 돈이 풀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해야 합니다.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지요. 또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돌면 소비가 늘고 경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을 보이면서 경제 주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활기를 잃었고 여러분의 지갑은 여전히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공급된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자금은 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에 연루된 건설사들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들로 흘러갔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갑자기 무너지면 연쇄 부도와 금융 시스템, 불안이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용어로는 이를 좀비 기업 또는 에버그리닝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나무에 초록색 페인트를 칠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왜 여러분에게 치명적일까요?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낼수록 시중의 원화 가치는 희석됩니다. 빵집에서 빵을 100개만 만들 때는 빵이 귀하지만 갑자기 10,000개를 찍어낸다면 빵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여러분이 평생 모은 1억 원의 실질 구매력이 7천만 원, 6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재산이 조용히 증발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징후를 매우 민감하게 포착합니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상황을 끊임없이 비교 분석하며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한국이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유동성 공급으로만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한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국 채권을 팔고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나라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가 빠져나가니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급등합니다. 지금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느끼시는 그 부담감, 과일 하나를 집어들기가 무서운 그 느낌이 바로 환율 상승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민감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가를 관리하겠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일반적인 메시지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고 RP를 계속 공급하며 오늘만 일단 넘기자는 식의 단기 처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방이 언제까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진통제를 계속 맞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2026년에 임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들의 자금 상환 시기가 겹치고 금리 변동 주기가 맞물리고 외환 보유고의 적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닥쳐올 충격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로 기업들의 부채 문제였지만 지금은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까지 이 위험한 게임에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대규모로 매도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11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빠져나가겠다는 신호입니다.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빠져나가니 환율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 모두가 구명 보트인 달러로 갈아타려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구명 보트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타려는 사람이 많으니 그 가격, 즉 환율이 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위험하다며 버리고 간 한국 채권들, 그리고 치솟는 환율을 막기 위해 정부가 누구를 동원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피와 땀이 담긴 마지막 보루,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요구는 이런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나가서 환율이 오르니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 자산을 일부 매각해서 시장에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던지고 나간 한국 채권을 국민연금이 매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소방수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소중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자산, 예를 들어 미국 우량 주식이나 안정적인 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 자산은 환율이 오를 때 가치가 상승하여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단기적인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귀중한 달러 자산을 시장에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당장 오늘 저녁 식사를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채권 매입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한국 채권을 팔고 떠나는데 그 채권을 국민연금이 떠안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의 주식을 내 소중한 돈으로 사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 채권을 대량 매입하면 당장은 채권 가격이 안정되고 금리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중에 한국 경제가 정말로 어려워진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누가 떠안습니까? 바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입니다.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포장하여 설명합니다. 국민연금과 외환 당국 간의 협력이라든지 환해지 전략의 일환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분명합니다. 정책 실패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땜질하기 위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국민들의 노후 자금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화기를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진짜 큰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소화기를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총알이 다 떨어지면 그때는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보유 비중입니다. 현재 이 비중이 전체 자산의 약 25% 수준인데
원래 국민연금의 장기 전략은 국내 채권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숫자가 25%를 훌쩍 넘어서 계속 증가한다면 그것은 무슨 신호일까요? 더 이상 한국 채권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국민연금까지 총동원해서 떠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외국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을 떠날 것이고 환율은 1,500원을 넘어 1,600원, 1,700원까지 제동 없이 치솟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정부가 하는 모습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앞에서는 경제가 튼튼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치지만 뒤로는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하여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병 환자에게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면서 괜찮아졌다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통제 효과는 언젠가 떨어집니다. 약발이 다 떨어지는 그날,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충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닥쳐올 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로 기업들의 외화 부채 문제였지만 지금은 정부, 기업, 그리고 여러분 같은 개인들까지 모두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마저 흔들리고 환율 방어선이 뚫리는 순간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인 아파트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금처럼 유동성을 공급하여 억지로 금리를 눌러놓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 금리는 다시 튀어오를 것이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물은 쏟아지는데 금리가 높으니 집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거래는 얼어붙고 급매물만 쌓이다가 결국 가격이 급락하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반토막 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프리미엄 아파트들이 미분양 사태를 겪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그 아파트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인데 그것이 반토막 난다면 노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가 명확해지기 전에 남들보다 반 발짝만 빨리 움직여도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주시해야 할까요? 복잡한 경제 지표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딱 5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여러분이 행동에 나서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여야 정상이듯이 우리 경제에도 정상 범위가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의 안정 범위는 대략 3.5% 전후입니다. 스마트폰 검색창에 국고채 10년물 금리라고 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3.4%를 넘어서기 시작한다면 외국인들이 슬슬 한국 채권을 팔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니 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확인했는데 3.5%를 돌파했다면 이것은 경고 단계를 넘어 위험 단계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3.7%를 넘었을 때입니다. 이것은 체온이 40도를 넘은 것과 같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유 현금의 상당 부분을 안전 자산인 달러나 금으로 옮겨 놓아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여러분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특히 1,500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이 선이 뚫리면 통제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 압력이 몰려옵니다. 1차 경계선은 1,500원,
이 차는 1,550원, 그리고 최후의 방어선은 1,600원입니다. 환율이 1,600원을 넘어가면 기업들이 원자재를 훨씬 비싸게 수입해야 하므로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옵니다. 결국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당장 마트로 가서 쌀이나 휴지 같은 생필품을 넉넉히 사두십시오. 그리고 해외여행이나 유학 자금 송금 같은 것은 전면 중단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현금 흐름이 막히는 혹독한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한국은행의 RP 잔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얼마나 급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경제 뉴스에서 RP 공급 규모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목하십시오. 만약 한 달 사이에 RP 잔액이 2조 원 이상 급증했다면 이것은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조 원 이상 늘어났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 특히 거품이 많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한국은행이 패닉 상태에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보유 비중입니다. 이 숫자가 25%를 크게 넘어서 계속 증가한다면 외국인들이 버리고 간 채권을 국민연금이 떠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구로 치면 마지막 구원 투수까지 투입했는데도 점수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를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뒤에 투입할 자원이 없습니다. 마지막 방어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가장 무서운 뱅크런 조짐입니다. 설마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이 망하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예금이 급속히 이탈하면서 단 하루 만에 무너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요즘 뱅크런은 은행 앞에 줄을 서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막대한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뉴스에서 은행 예금 이탈 급증이라는 기사가 나오거나 저축은행 연체율 비상이라는 말이 들린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특정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을 긴급 점검한다고 발표하면 그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예금은 무조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고 장기 적금도 중도 해지해서라도 일단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마 하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이 영원히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 국채금리, 환율, RP 잔액, 국민연금 비중, 그리고 뱅크런 조짐. 이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켜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도미노 효과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이 떠나면 이를 막기 위해 금리가 급등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매물로 내놓습니다. 시장에 매물은 쏟아지는데 높은 금리 때문에 살 사람은 없습니다. 거래는 절벽을 맞고 급매물만 쌓이다가 결국 가격이 폭락하는 것입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그 아파트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인데 그것이 반토막 난다면 노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본격적으로 켜지기 전에 남들보다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내 재산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전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 은행에 가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긴 시간 동안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마 나라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저녁 뉴스나 보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몇 년 후에는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크게 줄어들어 있을 것이고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며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은 다릅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지금 당장 대비하자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남들이 공포에 떨며 자산을 헐값에 내놓을 때 여러분은 오히려 그것을 좋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남들이 다 망했다고 울 때 미리 달러를 확보했던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살 풀을 축적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현금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폭락한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하여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펜을 들고 받아 적으십시오. 내 재산을 지키는 세 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자산의 2030%는 달러나 금으로 분산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만 반대로 달러와 금 가격은 오릅니다. 시소와 같은 원리입니다. 내 재산이 전부 원화로만 되어 있으면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함께 손실을 입습니다. 하지만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화 약세를 달러 강세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 분산의 핵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당장 주거래 은행에 가서 외화 예금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그리고 여유 자금의 30% 정도를 달러로 환전하여 예치하십시오.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급등하면 남들은 비명을 지를 때 여러분의 달러 자산은 가치가 상승하여 손실을 방어해 줄 것입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나라가 어려워져도 그 가치가 유지되는 안전 자산입니다. 은행이나 금 거래소에서 금 통장을 개설하거나 골드바를 소량이라도 구입하십시오. 이것이 경제적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구명조끼입니다. 두 번째 원칙, 예금은 5천만 원 단위로 분산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라.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이자가 조금 높다고 해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 한 곳에 1억, 2억씩 넣어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이 넘게 예치되어 있다면 즉시 다른 은행으로 분산하십시오. 시중 주요 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같은 대형 금융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자가 조금 적더라도 원금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금을 잃고 이자 몇 푼 더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은행 직원이 수익률이 높다고 권유하는 후순 위채권이나 파생결합증권 같은 투자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어려워지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만 5천만 원씩 쪼개서 분산 예치하십시오. 세 번째 원칙, 부채는 최대한 줄이고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전환하라. 지금 대출을 받아 집을 사신 분들이나 생활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고민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건대 환율 방어선이 뚫리면 금리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5%대 대출 이자가 7%, 8%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고정금리가 조금 높아 보일 수 있지만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투자보다는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는 빚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를 줄여서 재무 구조를 가볍게 만들어야 다가올 경제적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안심시키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신호, 국채금리, 환율, RP 잔액, 국민연금 비중, 뱅크런 조짐,
이것들을 매일 아침 체크하시고 3가지 자산 방어 원칙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뉴스를 매일 분석하여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혼자서는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커지고 위기는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망설임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가정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